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16회 동안 이제 국제법 진행하기로 했는데, 지금 우리 강의는 일단 기본 강의는 한번 들었다. 그런 이제 전제하에 전반적인 이제 정리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복습하시거나 하실 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파트,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이제 강의해드리고, 2020년도 우리 외무형사 7급 국제법 시험 문제가 거의 뭐 좀 엄청나게 나왔죠. 그래서 좀 곤란한 점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런 시험 문제가 또 답습돼서 나오겠다 그럴 것 같지는 않긴 하지만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국제법의 좀 지엽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보충 프린트가 나가는데 아직 다 나간 건 아니에요. 뒷부분을 좀 작성하고 있어서 그거 합쳐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공부한 거 중에서 이제 반드시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제 10문제를 내일 강의 직전 이제 10분간 이제 10문제 시험 보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한 160문제 정도 이제 체크해 보시고 다음 순환에 이제 모의고사 풀어 보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시험장에서 다 맞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가져 제 1장 제 3페이지 가보시면은 국제공동체의 이제 역사적 전개 과정 해가지고 시험 문제로 잘 안 나오던 파트인데 최근에 여기서 객관식으로 나왔었는데 로마자 1번 이제 국제법의 개념 해가지고 국제법이란 한마디로 국제법의 주체와 객체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죠. 그러면 두 번째 목차로서 영어로는 국제법을 인터내셔널 로라고 부르는데 이런 인터내셔널 로라는 용어가 어떻게 이제 탄생하게 됐는지 살펴보면은 서양에서는 16세기에 비토리아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을 국제법의 시조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로마 시대 때 만민법, 즉 유스 겐티움이라고 하는 만민법이라는 용어를 국제법이라는 의미로 차용해서 쓰시기 시작했고 17세기에 주치라는 분이 유스 겐티움 사이에 사이 간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인터라는 말을 삽입해가지고 유스 인터 겐테스라는 용어 이걸 국제법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셨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쓰는 인터내셔널 로라는 명칭은 18세기 제레미 벤담이 최초로 명명한 것이죠. 거기 밑줄이 보일 텐데 밑줄은 우리 이제 9급 시험이나 7급 공무원 시험에서 기출됐던 지문들을 밑줄을 그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출제된 바가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동양에서는 휘튼이라는 분이 국제법의 요소라는 책을 썼어요. 이것을 중국에 머물던 선교사 마틴이 중국어로 번역하면서 만국공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과거 외무고시에서도 한번 출제된 바가 있는데 이걸 거꾸로 출제를 해요. 즉 마틴의 국제법의 요소라는 책을 휘튼이 만국공법으로 번역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혼동하는데 만국공법에 마자가 있죠. 그러니 마틴이 만국공법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안 틀려요. 그 다음에 지금 쓰고 있는 동양에서의 용어 국제법이라는 세 글자는 일본 학자인 미스쿠리 린쇼가 울시에 져서 국제법의 입문을 번역하면서 국제법이라는 단어를 동양에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로마자 2번 이제 전통 국제법과 현대 국제법이 있는데 국제법은 뭐 인류 역사가 탄생한 단계부터 처음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독립국가가 만들어진 다음부터 그 독립국가 사이를 규율할 필요성이 생겨가지고 국제법이 만들어진 것이어서 전통 국제법이라는 것은 서양에서 민족 중심의 독립국가가 탄생한 것이 30년 전쟁을 마무리 지은 1648년도 웨스트팔리아 조약이에요. 이 웨스트팔리아 조약부터 독립국가들이 탄생하게 돼가지고 독립국가들 사이를 규율하는 국제법이 만들어져서 1차 세계대전까지 즉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이때까지를 전통 국제법 시절이라고 하는데 거기 첫 번째 줄 가보시면은 이때는 주권평등 원칙이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국제법의 명제였고 주권이 서로 평등하니까 국가 간에 서로 간섭하지 말고 국내 문제는 알아서 처리하자는 사상이 강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국가 간 수평주의와 호의주의에 근거하여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공전의 법체계 이렇게 불렀던 것이 전통 국제법 시절인데 그런데 양가로 2번 가보시면은 2차 세계전 이후에 이제 현대 국제법이 이제 탄생하게 됐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국가들이 이제 반성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 지구적인 대재앙, 이것이 왜 발생했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독일이라는 나라, 이탈리아라는 나라, 그 다음에 일본 제국주의, 이렇게 국제평화를 파괴하는 국가들이 생겼는데 그 전에 전쟁 준비를 할 단계부터 다른 국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간섭하지 못해서 이런 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2차 세계전 이후에는 주권평등 원칙에 근거한 국내 문제 불간섭, 이것이 최고 가치가 아니라 전 인류가 공동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을 해야 된다는 사상을 가지게 돼서 현대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넘겨보세요. 공동선의 바탕을 둔 공동체를 지향하는 협력의 법체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전통국제법과 현대국제법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전통국제법 시절에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를 규율하는 법이었어요. 따라서 국제법의 주체라고 할 것이 국가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전이 끝난 직후에 전 세계 국가라고 해봤자 불과 60여 개 국가밖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 전통국제법 시절에서는 그 60여 개 국가도 안 되는 더 작은 국가들만 존재했었어요. 따라서 전통국제법 시절에서는 국제법의 주체라고 하는 것이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현대국제법에 와서는 국가만 국제법의 주체인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 나아가 심지어 여러분과 저 같은 개인들도 국제법의 이제 주체화가 됐죠. 그래서 새로운 주체들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구조도 전통 국제법에서는 한 국가처럼 전 지구는 중앙 집권적 기관이 없어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들이 각 국가들에게 나눠져 있었어요. 이걸 세 글자로 분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권성이 전통국제법 시절의 중요한 특징이었는데, 현대국제법에서도 여전히 중앙 집권적 기관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국제법에서도 여전히 분권성이 특징이지만은 현대국제법에서는 협력의 법체계다 보니까 과거 전통국제법 시절보다는 상당히 조직화가 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세 번째, 법체계도 전통국제법에서는 무력 사용이 금지되지 않았고, 따라서 전쟁도 얼마든지 허용됐어요. 그래서 국가들은 자국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언제라도 전쟁에 호소할 권리를 갖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시관계를 규율하는 전쟁법과 평시관계를 규율하는 평시법, 이렇게 국제법이 이원적인 체계로 이제 나눠져 있었는데, 현대국제법에 와서는 다 아시다시피 유엔 헌장 2조 4항에 의해서 전쟁뿐만 아니라 전쟁이 이르지 않은 무력 사용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위협까지도 금지시킴으로써 이제는 평시법 일원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규범의 성질도 우리 조금 이따 또 보겠지만, 법이라고 하는 거는 강행규범이라는 게 있고 임의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강행규범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들의 합의에 의해서도 어길 수 없는 규범을 말하고, 임의규범은 국제법에 있긴 있지만 국가들의 합의에 의해서 어길 수도 있는 걸 임의규범이라고 하는데, 전통 국제법 시절에서는 강행규범이란 걸 몰랐습니다. 다 임의법규였고, 또 국제법이 있기는 했지만 그 내용 자체가 구체적이 아니고 추상적인 내용이어가지고 강한 법적 구속력 이런 걸 가지지 못했었는데, 현대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국가들의 합의에 있어도 이탈이 허용되지 않는 강행규범이라는 게 등장했고요. 그 다음 국제법이 규율하는 대상 범위도 전통국제법 시절보다 많이 늘어났죠. 전통국제법에서는 인권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은 국내법이 규율하는 국내 문제였지만 이런 것들이 현대국제법에서는 국제법의 규율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 책임의 성질도 전통국제법 시절에 국가가 국제법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형사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었어요. 민사 책임을 지는 거고, 민사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는 원상회복을 해주거나 금전배상을 해주거나 사죄를 하는 것인데, 특히 금전배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나라가 국제법을 위반했을 때 그 나라 대통령 개인 재산으로 금전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전 국민이 걷어서 낸 세금을 가지고 배상을 해주는 거니까 민사 책임이고,
그 나라 전 국민이 책임을 지는 집단 책임이었어요. 그런데 현대국제법에서도 여전히 민사 책임이고 집단적 책임이긴 하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아직 받아들여진 건 아니지만 국가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 등 민사 책임 일변도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은 보이고 있습니다.